서울의 한 장례식장.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 사이에서 한 여성이 멍하니 서 있었다. 남편의 영정 앞에 앉은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이름은 박미영. 평범한 주부였고 남편 정호와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다. 그러나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다. 정호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사고 당시 핸드폰에는 윤태준이라는 이름이 마지막 통화 기록으로 남아있었다. 낯선 이름. 장례식 내내 그녀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다. 그런데 식장이 거의 끝나갈 무렵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무리가 조용히 입장했다. 그들 중 중심에 선 남성은 눈에 띄게 당당했다. 미영의 시선이 그의 얼굴에 멈췄다. 단정히 넘긴 머리카락, 굳게 담은 입술, 냉철한 눈빛. 그러나 결정적인 건 따로 있었다. 그의 왼쪽 귀 뒤, 3개의 점,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된 작은 점들은 미영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그건 15년 전 실종된 아들 태준이만이 가지고 있던 선천성 표식이었다. 그 순간 침묵이 무너졌다. 슬픔은 멈췄고 혼란과 충격이 그녀를 덮쳤다. 우리 태준이 살아있는 거야. 그는 왜 낯선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기억을 잃은 걸까? 아니면 숨기고 있는 걸까? 미영은 단호히 마음먹었다.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박미영은 15년 전부터 매일같이 한 이름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 김태준, 그녀의 아들. 서울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배낭여행을 떠났던 아들은 동남아의 한 섬에서 실종됐다. 모든 수색은 실패로 끝났고 외교부도 더 이상 도울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기다림이었다. 처음 몇 달은 거리의 포스터와 인터넷 카페를 뒤졌고 1년쯤 지나자 사람들은 말없이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잊고 살아야지.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사람들은 조언처럼 위로를 던졌지만 그것은 결국 포기하라는 말이었다. 그러나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남편 정호만이 그녀와 같은 눈으로 같은 절망 속에서 아들을 기다렸다. 그는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틈날 때마다 해외로 나갔다.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작은 단서 하나라도 들리면 그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러나 그렇게도 단단했던 두 사람의 버팀목은 남편의 죽음으로 무너졌다. 정호는 사고 당일 KS건설과의 회의를 마치고 귀가 중이었다. 그의 차는 빗길에 미끄러져 교각 아래로 추락했다. 급히 구조되었지만 결국 깨어나지 못했다. 미영은 장례식에서 윤태준이라는 남성을 처음 보았다. 그의 외모, 말투, 걷는 방식까지도 태준과 닮아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녀의 눈을 확신으로 채운 것은 그의 왼쪽 귀 뒤에 있는 3개의 점. 그건 절대 우연일 수 없어.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윤태준이라 소개했고 KS건설의 젊은 CEO였다. 장례식 내내 냉정했고 그녀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후 미영은 정장을 차려입고 강남의 KS건설 본사로 향했다. 그녀는 손에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낡은 야구 글러브를 들고 있었다. 그 사진 속에는 입학식 날 웃고 있는 아들 태준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글러브, 태준이 중학교 때부터 끼고 다니던 이름이 새겨진 그 가죽 장갑. 그녀는 로비에서 윤태준을 만났다. 그는 처음엔 낯설게, 그 다음엔 불편하게 그녀를 응시했다. 그러나 마침내 그녀의 말에 잠시 멈칫했다. 당신, 혹시 기억을 잃은 건가요? 당신이 제 아들이라면요. 그 순간 회사 로비에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직원들의 시선이 머물렀고 윤태준은 그녀를 회장실로 안내했다. 미영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혀야만 했다. 15년간 쌓아온 희망과 절망, 그 끝자락에 선 진실을. 회장실 문이 닫히자 미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탁 트인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지만 그녀의 시야는 오직 눈앞의 남자에게만 고정돼 있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나요? 윤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엔 분명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사실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제 아들을 찾고 있어요. 15년 전 배낭여행 중 실종된 아들입니다. 이름은 김태준입니다. 그는 눈썹을 찌푸렸다. 죄송하지만 그게 저와 무슨 관련이 있죠? 당신과 제 아들은 너무 닮았어요. 그리고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사진과 글러브를 꺼냈다. 이건 입학식 날 찍은 가족 사진이에요. 이건 태준이가 가장 아꼈던 야구 글러브예요. 이름도 새겨져 있어요. 그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았지만 표정은 미동도 없었다. 글러브를 들여다보다 말없이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냉정하게 입을 열었다. 죄송하지만 이런 방식의 접근은 저를 불편하게 합니다. 혹시 제 재산을 노리시는 겁니까? 그 말은 바늘처럼 날카롭게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전 그저 제 아들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그 기 뒤에 전까지 모든 게 일치해요.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합니다. 성공한 사람을 가족이라 우기며 접근해서 결국은 돈을 요구하죠. 제가 그런 사람처럼 보이나요? 저는 단지 당신이 제 아들이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게 증거입니까? 사진 몇 장, 기억 속 이미지, 닮았다는 이유로요? 제 이름은 윤태준입니다. 해외에서 교육받고 사업을 시작했고 제 과거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럼 DNA 검사를 해보면 어때요? 제가 왜 그걸 해야 하죠? 그의 눈빛은 냉담했고 말투는 차가웠다.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면 검사할 이유도 없습니다. 더 이상 이 대화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미영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가 15년간 간직해온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듯했다. 이토록 똑같은 외모, 선천적 표시까지 같은데 왜 그는 모른 척하는 걸까? 그러나 갑자기 윤태준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는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가족은 있으신가요? 네, 남편은 최근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혼자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아내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7살이고 지금 간질환으로 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RHA형입니다. 희귀 혈액형이죠. 그 순간 미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저도 RHA형이에요.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검사만이라도 받게 해주세요. 제가 맞는 기증자일 수 있어요.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하겠어요. 그는 그녀를 조용히 응시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 약간의 흔들림이 보였다. 하지만 곧 다시 냉정한 표정으로 되돌아왔다. 만약 이것이 어떤 사기라면 저는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 대신 검사만은 받아주세요.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울대병원 장기이식센터. 박미영은 수술복 위에 흰 가운을 걸친 간호사의 안내를 따라 이식 적합성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 도착했다. 그녀의 옆에는 윤태준이 있었다.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어제와는 다른 기류가 흘렀다. 긴장되시죠?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요. 미영은 진심이었다. 이제는 확신이 있었고 이 길이 옳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 심전도, 초음파.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오후 늦게 김민우 교수라는 장기이식 전문의가 결과를 들고 나타났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말했다.
박미영님의 혈액형은 물론이고 HLA 항원 일치도까지 이례적으로 높습니다. 보통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정도 일치율은 드뭅니다. 그 말에 병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윤태준의 눈이 커졌고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조용히 모았다. 이 정도라면 기적에 가깝습니다. 김 교수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러나 바로 이어진 말은 무거웠다. 다만 심장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심전도에서 불규칙한 리듬이 확인되었고 심초음파에서도 경미한 심장 비대가 보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미영이 물었다. 박미영님의 나이와 상태를 고려하면 간 일부를 떼어내는 수술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 확률이 2~3배 이상 높고 수술 중 사망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윤태준은 벌떡 일어났다. 그럼 안 됩니다. 이식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미영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 괜찮아요. 제 아들을 그리고 손자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제 전부예요. 당신이 제 어머니라는 걸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왜 목숨까지 걸면서 이런 일을 하시려는 겁니까? 내가 아니라도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돕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전 살 만큼 살았어요. 이제 누군가를 위해 살고 싶어요. 그 순간 창밖에서 따스한 햇살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긴 침묵 끝에 윤태준이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덫이라면 그때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좋아요.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 교수는 조용히 일어나 말했다. 이식 전 모든 검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절차를 준비하죠. 병실 문이 닫힌 후에도 그들의 눈은 오랫동안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지만 그 너머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건 어쩌면 희망이었다. 수술 당일 아침, 병실은 조용했다. 하늘색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박미영은 머리망을 쓰고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긴장되는 순간이었지만 이상하리만큼 마음은 평온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여보, 보고 있죠? 우리 아들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젠 손자도 지켜야 해요. 병실 문이 열리자 윤태준이 들어왔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 차림, 그 얼굴엔 깊은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준비되셨나요? 네, 이제 갈 시간이죠. 그는 어색하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어릴 적 수술 때 양어머니가 주셨던 부적이에요. 꼭 무사히 돌아오세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간호사들이 들어와 침대를 밀고 수술실로 향했다. 그때 윤태준이 몰래 그녀의 베개 밑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집어 봉투에 담았다. DNA 검사. 그는 진실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술이 시작되고 2시간 뒤 그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손에 든 봉투 속에는 방금 전 전문기관에서 전달받은 검사 결과지가 있었다. 결과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되었다. 99.9% 확률로 모자 관계입니다. 그는 순간 손에서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다. 숨이 막혔다. 온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충격. 그는 입을 틀어막고 창가에 기대어 섰다. 어머니. 그 단어가 처음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기억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진 속 청년, 글러브의 감촉, 그의 가슴 한켠에 남아있던 감정의 잔해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속삭였다. 김태준. 그 순간 수술실 문이 열리고 김민우 교수가 나왔다. 표정은 어두웠다. 아이의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박미영님의 상태가 위중합니다. 수술 중 출혈이 심했고 심장에 무리가 왔습니다. 현재 생명은 유지되고 있지만 위기 상태입니다. 그 말에 윤태주는 무너졌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제발, 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그토록 부정하던 단어가 이제는 그의 전부였다. 그녀가 정말 어머니였다. 그리고 지금 다시 떠나려 하고 있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생명의 시계는 위태롭게 움직이고 있었다. 간호사가 와서 말했다. 지금 잠시 회복 중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말은 삼가주세요. 중환자실 앞 침대에 누운 박미영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수많은 기계와 튜브가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살아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작고 약해진 그 손 하지만 따뜻했다.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엄마. 그는 속삭였다. 그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마침내 그녀가 눈을 떴다. 처음엔 초점 없는 눈빛이었지만 곧 그녀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간신히 입을 열었다. 네, 아들. 회복실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순간은 시간이 멈춘 듯했고 모든 고통과 오해가 스르르 녹아내렸다. 박미영의 눈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그녀의 미소는 따뜻하고 분명했다. 우진이는 괜찮니?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다. 잘 회복 중이에요. 정말 빠르게 좋아지고 있어요. 다행이구나. 그 아이만 건강하면 돼. 미영의 손이 떨리며 그의 뺨을 쓰다듬었다. 15년 동안 매일 기도했단다. 내가 어딘가에 살아있기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는 그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해요, 어머니. 기억하지 못해서, 알아보지 못해서.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그날 이후 미영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해 나갔다. 의료진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강한 생명력. 그녀의 아내는 다시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었다. 며칠 후 그녀는 휠체어에 앉은 채 손자 우진을 처음 만났다. 우진은 작고 여린 손을 내밀며 말했다. 할머니, 고마워요. 그 말에 미영은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기적이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고 생명을 구한 손자와 함께 다시 시작된 가족의 시간. 무너졌던 15년의 세월이 천천히 다시 쌓여갔다. 한 달 후 김태준은 공식적으로 개명 신청을 했다. 윤태준이라는 이름은 그의 성공과 함께한 이름이었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던 날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이제야 진짜 제가 누군지 알겠어요. 그들은 함께 남편 정호의 사진 앞에 섰다. 그의 유품 중에는 그날의 진실을 기록한 일기장이 있었고 그 안에는 마지막까지 가족을 지키려 했던 아버지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여보, 당신 덕분에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됐어요.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햇살이 창문 너머로 포근하게 내려앉았다. 우진은 병실 한쪽에서 웃으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미영은 조용히 창밖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덧붙였다. 실력은 편견을 잠재운다. 사랑은 생명을 지킨다.